안녕하세요. MBN B뉴스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크립토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립토 이슈 첫 번째 시간에는 디지털 자산 주요 이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연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ICO 소송 언제 어떻게 내려졌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4일 약 4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 시작은 2018년 12월이었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업체 프레스토가 법무부인 강화를 통해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공개, ICO 금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네, 당시 프레스토는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프레스토는 ICO 기반 토큰 세일 플랫폼입니다. 해당 업체는 에스토니아에서 자체 토큰을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소송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첫 번째,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2017년 9월 금융위, 기재부, 그다음에 법무부, 네. 방통위, 국세청, 금감원을 주축으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프레스토는 이런 조치가 법률의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평등권 침해인데요. 기업 공개나 크라우드 펀딩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식과 달리 ICO만 이유 없이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네. 각하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아예 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각하와 기각은 가끔 혼용되기도 하는데 네. 그 차이는 명백합니다. 네. 네, 소송이 이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그 여부에 따라 갈리는데요. 네. 네, 쉽게 설명하자면 각하는 재판부가 해당 안건을 소송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예. 기각은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네. 네, 결국 헌법재판소는 ICO 금지 조치 소송을 실체법상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그 이유는 헌재가 금융당국의 ICO 금지가 공권력 행위가 아닌 행정상의 안내, 권고 수준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네. 헌재는 금지 조치가 사실상의 효력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자귀나 부자귀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기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봤습니다. 네. 네, 금융위가 ICO 금지 조치를 내리긴 했으나 해외에서 진행된 ICO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한 건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그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금융당국이 이 ICO 금지에 대한 공권력 논란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네. 헌재의 이번 판결은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9년 5월 금융위는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ICO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만약 있을지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또한 방침 자체로 이제 법적 구속력이라 이제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른 이유였습니다. ICO가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내한 것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명시했는데요. 네. 재산권은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이제 형성되는 만큼 ICO에 대한 권리가 법률에서 형성된 후에야 이제 재산권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가 2019년인 만큼 이제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달라서 네. 지금은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ICO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네. ICO 자체에 대해서 금지 혹은 금지 권고가 나간 것은 사실인 것이고 네. 하지만 이게 어떤 ICO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법적으로 이게 아주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는 없고 할 법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사실상 국내에서 ICO가 금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업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네.
네, 금융위가 이제 자본시장법상 이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ICO는 불법이라는 수준의 행정 발표만 했다고 합니다만 이제 업계에선 사실 이거를 전면금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직도 법으로 어떤 것이 이제 증권형 토큰인지 규정하지 네. 못했는데 네. 저 지침을 발표한 2017년에는 좀 상황이 오죽했겠습니까? 네. 네, 애초에 증권시장에 대한 법을 이제 가상자산에 들이댄다는 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관치금융이라던가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 사실상 법이 없지만 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막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별도의 수단으로서 조금 제재를 가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예. 예,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국내에서는 ICO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금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실제로 저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진행된 ICO는 없습니다. 국내 1호 ICO로 알려진 보스코인도 스위스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ICO를 했고요. 네. 이후에 다른 업체들도 다른 해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ICO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IEO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번 정부에서 ICO 이전에 IEO를 먼저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IEO의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ICO와 IEO의 차이는 네. 거래소가 직접 관여했는지 그 여부입니다. 네. ICO는 가상자산 발행 업체가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고요. 네. IEO는 거래소 상장 직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거래소에서 토큰을 사전 판매하는 것입니다. 네. IEO가 증권시장의 IPO에 조금 더 가깝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EO는 상장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ICO보다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 투자자 네. 입장에서. 네, 말씀이죠. 투자자 입장에서요. 2018년 보스턴 칼리지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네. ICO를 마친 프로젝트 2,400개 중 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한 프로젝트의 생존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3%는 모두 사장됐다는 의미고요. 네. 네, 하지만 IEO 역시 이제 거래소 공개 역시 그 국내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ICO 금지만을 언급했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IEO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고 네. 법 쪽에는 IEO도 이 금지 선언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업계 입장에서는 ICO보다는 IEO가 여러 네. 가지로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렇군요. 실제로는 그렇게 뭐 허용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우려들도 많습니다. 네. 이제 IEO가 거래소에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IEO를 허용하면 기형적 C-파이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도 또 다른 이슈가 되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네. 증권사로 분산된 기능을 한꺼번에 다루는 점도 문제입니다. 김감래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권의 여러 기관에게 분산된 기능을 도맡아 다루다 보니 네. 뭐 이제 상장이나 뭐 예탁이나 중개 및 자기 매매 등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해상충 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상충 방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거래소는 상장된 코인들에서 수수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이겠죠. 네, 그렇죠. 그 다수 기관이 참여해서 이제 상호 감시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유명 모델인 킴 카다시안에게 무려 126만 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있었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킴 카다시안이 네. 이제 가상자산 뒷광고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SEC죠. 킴 카다시안이 인스타그램에서 이더리움 맥스라는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대가로 25만 달러 상당을 받은 걸 숨긴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마디로 광고였는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홍보를 한 것인데요. 킴 카다시안이 2021년 6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친구한테 듣기로 이더리움 맥스가 400쪽의 이제 토큰을 소각했다더라. 이런 약간 뭐 소문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포스팅을 했고 네. 이것이 마치 투자 조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게시글에 해시태그 애드 이렇게 붙이긴 했지만 SEC는 이것이 광고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네. 킴 카다시안이 SEC에게 내야 하는 비용은 과징금 100만 달러 그리고 부당행위로 얻은 수익과 그 이자를 합해서 26만 달러
총 126만 달러입니다. 네. 하나로는 약 18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카다시안은 예. 이제 SEC 조사에 협조하고 향후 3년 동안은 이제 가상자산을 홍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00만 달러는 벌금인 거고 26만 달러는 부당행위에 대한 네. 이득이니까 이게 그렇죠. 광고료가 한 3억 정도 되나 보네요. 아, 광고는 25만 달러였습니다. 아, 광고료는 25만 네, 달러. 한 3억 원 정도 맞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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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킴 카다시안이 이런 코인 홍보로 문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소송까지 당했는데요. 네. 킴 카다시안은 그 이더리움 맥스로 인해서 이미 2022년 1월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킴 카다시안뿐 아니라 네. 복싱 선수 메이웨더, 그다음에 야구 선수 폴 피어스와 다른 발행자들을 불법 홍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네. 다만 그중 이제 메이웨더는 자신은 이더리움 맥스를 홍보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원고들에게 자신이 이를 홍보했다는 증거를 달라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킴 카다시안뿐만 아니라 또 지난달에도 한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가 SEC로부터 고소당한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지난달 SEC는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를 고소했는데요. 네. 그 이안 발리나는 가상자산 스파크스터를 홍보했다는 이유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당한 것입니다. 네. 이안 발리나는 트위터 팔로워 14만 3,500명, 유튜브 구독자 11만 명으로 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스파크스터 ICO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 그 팔로워 중 50여 명의 풀을 조성해 이들에게 스파크스터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미등록 증권 이제 판매 혐의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SAC는 이안 발리나가 그렇게 해서 4천 명으로부터 약 3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그렇게 얻은 이익을 SAC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제 유명 배우 맷 데이먼도 좀 홍역을 치렀는데요. 그래요. 네,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 광고 모델로 섰다가 네. 공분을 샀습니다. 네, 에베레스트 등반가, 이제 라이트 형제, 화성 탐사 우주인 등 모험가의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빗댄 게 이제 문제로 지적당했는데요. 네, 크립토닷컴 슬로건이 Fortune favors the brave. 그러니까 그 행운은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슬로건 때문에 이제 네. 모험가들을 이제 예시로 들었다가 역효과가 난 것이죠. 네.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코인 홍보 혹은 디지털 자산 홍보가 국내에서도 사실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죠. 국내 유명 유튜버 바코드는 지난해 12월 바이비트를 홍보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바코드는 라이브 방송 중 갑자기 바이비트 계좌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이제 4만 테더가 입금이 됐는데요. 네. 그러자 이것이 바이비트로부터 받은 광고비이며 나중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바이비트는 뭐 소통 과정의 오해였으면 이거는 광고비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버들 중에 해외 거래소 추천인 리퍼럴 제도로 수익을 버는 경우가 암암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해외 가상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 그렇게 영업한 불법인데 이런 불법 거래소를 홍보하는 점에서 이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네. 또 가짜 거래소가 유튜버를 앞세워서 음. 피해자를 유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기억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트바이 코리아가 있습니다. 네. 해외 거래소 비트바이를 사칭하고 최대 500배 레버리지를 걸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몇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여성 유튜버를 통해 홍보 영상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근데 이런 해외 거래소 홍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8월부터 수사기관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우리가 킴 카다시안 사례와 또 다른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 사례도 살펴봤는데 또 그 밖에 다른 국가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나요? 네, 각 국가에서도 이 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영국은 영국 표준 광고위원회를 통해 170만 팔로워를 둔 쌍둥이 인플루언서에게 인스타그램에서 가상자산 광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 당국은 현지 광고에서 수익 보장 내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만 홍보하도록 지침을 내렸고요. 인도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광고를 하려면 본문 중 투자 위험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네. 더 엄한 조치를 취한 국가도 있어요. 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요. 네. 네, 싱가포르는 공공 영역에서의 광고를 아예 제한했습니다. 아, 싱가포르 통화처는 지난 1월 디지털 결제 토큰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등 5개 장소와 방송, 인쇄매체, 웹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했습니다. 네. 그런 사업자는 그냥 자체 웹사이트나 앱 그리고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만 홍보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해야만 합니다. 네, 국가별로 꽤 구체적으로 각각 이런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마스터카드가 지금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요즘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네, 마스터카드가 사이퍼 트레이스를 통해서 은행들이 거래소의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솔루션 크립토 시큐어를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마스터카드는 지난해 가상자산 분석 업체 사이퍼 트레이스를 인수했는데요. 이번 그 솔루션이 그 결과물입니다. 마스터카드가 이제는 단순히 마스터카드로 가상자산을 결제할 수 있다를 넘어서 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마케팅 전략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네.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가 건전한지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트랜잭션 승인 또는 거부 건수를 측정해서 어떤 가상자산을 결제에 활용하면 안전할지 이것까지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마스터카드가 이전에도 혹시 디지털 자산 관련 행보를 보인 적이 있었나요? 적극적으로 그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미에바흐 마스터카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 8월 트위터를 통해서 일상 결제에 가상자산을 도입하기 위해 바이낸스와 협력하고 있다고 네. 말하며 이를 통해 9천만 개 이상의 그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을 결제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마스터카드는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지난달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NFT를 카드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네. 직불 카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크립토펑크나 BAYC, 고블린타운, 아즈키 등의 NFT 이미지를 네. 카드에 넣을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 서비스는 마스터카드가 제휴한 모바일 뱅킹 플랫폼 하이 이용자만 가능합니다. 아, 네. 네. 그 NFT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네. 상당히 좀 기념할 만한 그러네요. 그런 서비스이긴 하네요. 그렇죠. 매력적인 거죠.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 거래소를 골라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서비스들이 그렇게 좀 다가오지는 않는데 네. 이것 때문에 마스터카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혹시 다른 카드사들은 어떤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마스터카드 외에 비자 카드도 네.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마스터카드와 비자 카드는 스테이블 코인, 그 법정 통화의 그 가치가 고정된 그 코인이죠. 네. 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징은 가상자산을 법정 통화로 바꾸는 과정을 생략한 것인데요. 네. 사실 그동안 가상자산 결제 그 서비스는 많았습니다. 미국 멕시칸 음식 체인점 치폴레도 있고 네. 구찌나 브라이틀링 등 명품 브랜드도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했는데요. 네. 하지만 가상자산이 직접 결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네. 이게 백단에서 그 가상자산 거래소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이 가상자산을 법정 통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물론 이용자들은 모르게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법정 통화를 매장에 거래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가 준비하는 서비스는 그런 절차를 건너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비자카드는 올해 1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와 협업해 FTX 비자카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FTX 이용자들은 수수료 네. 없이 비자카드 가맹점에서 FTX 카드를 결제할 수 있어요. 네. FTX 계정에 자기가 수익을 번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수익으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결제가 되면 FTX가 자동으로 이 가상자산을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로 바꾼 다음에 가맹점에게 지급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TX에 상장된 가상자산이라면 네. 종류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하루 한도가 1만 달러, 1개월 한도는 5만 달러고 해당 카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18살 이상의 이제 시민권자만 그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국내에도 좀 들여봐야겠죠. 국내 카드사들은 이제 법적인 공백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결제보다는 NFT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네. 법에서 허용된 내용이 아니면 좀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죠. 그렇죠. 네. 네. 신한카드는 지난달 이제 상품의 정품 여부와 소유권을 블록체인을 통해 인증해주는 디지털 워런티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네. 네,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해서 네. 정품 여부를 인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신한카드는 뭐 NFT 자기가 소장한 물건을 NFT로 등록하는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네. 뭐 현대카드는 뭐 NFT 사업을 위한 포석으로 보이는 상표를 특허청에서 출원하기도 했고요. 또 KB국민카드도 플레이랩이라는 국내 블록체인 업체와 메타버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국내외 카드사들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련된 행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지영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